오늘은 저희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장을 맡아서 4대강 전체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이끄셨던 신명필 박사님을 모시고 가뭄과 그 다음에 물 부족, 위기 대책, 그리고 이제 4대강 보혜 역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국가의 이제 물을 관리할 것인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 쪽으로 평생을 이렇게 이제 살아오신 박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4대강 전체를 다 이렇게 총괄하셨던 이런 책임자를 모시고 아주 귀중한 그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4대강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 사랑침대교회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버 조회수가 53만.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당초에는 저는 한 10만 넘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내용에서 4대강이 무엇이냐가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가뭄 또 물 부족, 거기에 따른 대책, 그리고 후반부에는 4대강 보가 이 가뭄과 물 부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주로 가뭄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호남 지역에 가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가뭄이 무엇인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간 광주, 전남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내린 비가 평균적으로 1250mm 정도, 정확히 1252mm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때 특강할 때도 이 숫자가 우리 쉽게 어디와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당시에 제 손자 키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당시 2학년이니까 그 정도 어린아이들 키 정도 되는 비가 전국에 평균적으로 1년에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921mm라면은 80%가 되질 않습니다. 7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뭄 단계고 그게 지금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뭄 일수 하루 단위로 자료를 보니까 남부 지역은 227일이고 중부는 81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자, 50년 만의 가뭄이랍니다. 마실 물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죽은 물까지 끌어다 쓴다 합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 뭐냐 하는 것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급수 강물을 식수로 쓴다 하는 것도 역시 뒤에 설명할 겁니다만은 이 영산강, 호남 지역에 있는 그 영산강의 삼급수를 평상시에는 우리가 식수로 쓰지 않습니다. 가져가서 정수를 하지 않는데 지난 얼마 전 한 보름 전부터 여기에 물을 끌어 가지고 가서 지금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지난번에 한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참고 삼아 어느 정도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은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여름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1년 사시가 비슷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되면 장마가 시작하고
또 7월, 8월 아주 땡볕에 소나기가 내리고 8월 말부터 9월로 넘어가면서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9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강우량이 줄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 많은 비를 어디인가에 모아놓기 때문에 남은 기간 물 부족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으느냐? 주로 댐과 저수지 혹은 땅속의 지하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부에 좀 얘기하고 후반에 가서는 보하고 역할을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그림에 한강, 금강 해가지고 이 5개 강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천입니다. 4대 강 이름에서는 섬진강을 뺐어요. 많은 분들이 또 언론 같은 데서 왜 섬진강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섬진강을 왜 안 했을까? 크기는 영산강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당시에 홍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환경이나 이런 생태 측면에서 그래서 순위가 좀 뒤로 늦췄고요. 그렇다고 완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이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나머지 생태하천을 만들고 또 농업용 저수지 높여주고 자전거길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는 다 하기는 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전국의 지자체에 이 강 사업의 어떤 부분을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전국에서 많은 거에 올라오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0조 정도가 지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둬서 22조 2천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순서에 밀리면은 당시의 사업으로 포함시키기 힘들었어요. 자, 우리나라 하천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비슷합니다. 이 하천의 역할이 우리 혈관 역할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 혈관이 영양분도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신진대사를 공급하듯이 하천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많은 물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서 그 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흘러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듯이 여름에 많은 비가 오는데 이 비를 어딘가 모아놓지 않으면 강물은 바로 흘러갑니다. 저 하천수를 보면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많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국가하천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하천입니다. 규모도 크고 또 지역에 주변에 큰 도시가 있다든지 그래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정부입니다. 자, 4대강 사업은 이 모든 하천을 할 수 없으니까 역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73개, 당시는 62개였어요. 그 중에 18개만 뽑아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 5대 강에다가 플러스 또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강들, 예를 들면은 한강 쪽에 섬강이 있고 낙동강에는 거무강이 있고 또 밑으로 가면서 환강 해가지고 그 뒤에 몇 개 천들 다 합쳐서 18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했어요. 전문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유량 변동 계수인데 그래도 아주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갈수기에는 아주 적은 물이 강에서 흘러가죠. 바닥을 보일 정도로. 그러다가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제방을 넘칠 정도로 많은 물들이 흘러갑니다. 자, 이 적은 물과 많은 물의 비율 차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굉장히 숫자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부터 이 5대 강을 보면 100에서 200을 넘어가요. 그 정도로 여름과 갈수기에는 차이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8배, 독일 라인강은 14배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적다는 것은 강이
유량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서 물을 모아서 가면 됩니다. 1년 40 비슷하게 흘러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여름에 많을 때는 따로 모으지 않으면 평상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건, 지역 여건은 조금 불리하다 할 수 있죠. 자, 가뭄이 무엇이냐? 아마 누구에게나 물어도 가뭄은 다 설명을 하실 거고 내용은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 왜냐하면 가뭄이란 건 우리가 느끼듯이 오랜 기간 물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뭄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구분해 봅니다. 하늘에 비가 적게 내리면은 그거는 기상학적인 가뭄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자기 땅에 지금 모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죠. 즉, 흙이 어느 정도 토양이 물을, 수분을 우리가 함수량이라 하는데 그 물량을 좀 갖고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늘에 비 오는 거는 관심은 있지만은 직접 연결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농업적 가뭄이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모아놓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천에 흘러가는 유량 또 저수량 혹은 땅 속의 지하수 이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줄어들면은 그게 가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뭄과 물 부족은 아주 밀접하면서도 100% 일치는 안 합니다. 기상학적으로 분명히 가뭄인데 저수지에 물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뭄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에서도 물 부족은 아니고 또 반대 현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막 같은 지역에 가면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럼 물 부족하면 가뭄이어야 되는데 가뭄은 아니에요. 사막에 가뭄이란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특수한 케이스는 조금씩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뭄의 정의를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세 번째 수문학적 가뭄이라 했는데 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 우주의 전체에 별자리라든지 별의 위치 이런 여러 가지 다루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런 자료들은 천문 자료 혹은 천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또 유량이라든지 저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 학문을 천문학과 비슷한 이름으로 수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수문 자료라고 그래요. 수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문과 쪽에 국문과 교수가 저하고 차를 타면서 버스를 같이 타고 통근버스를 타고 가면서 교수님은 그쪽 토목공학과에 보니까 문학이 있더라 이겁니다. 한글로 되어 있었던 모이죠. 그래 수문학이 뭡니까? 그 사람은 아마 불문학, 영문학 이렇게 생각했던 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문학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도 조금 더 친근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관련돼서 우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우선은 기상청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른쪽에 아주 무성한 그 참 싱싱하고 이런 그 나무잎이 보이는데 왼쪽은 다 이제 떨어진 그리고 바닥도 쫙쫙 갈라진 논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물론 이제 합성했는 사진이겠죠.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기상가뭄, 아까 전에 이제 익숙하죠. 기상가뭄, 또 농업적 가뭄도 있고 하듯이 기상가뭄이니까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보지 말고 기상가뭄 1개월을 전망을 했어요. 1개월 전망을 하니까 그때 여기 내용이 보면 강수는 최근 6개월간 우선 강수량의 평년의 81.5%랍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날짜가 언제 거냐 하면은
바로 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려놨다가 어제 들어가서 새 거를 받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4월 10일인데 발표는 어제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는 중부지방이 오히려 더 가뭄이에요. 이 남쪽보다도. 그런데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6개월간 강수량을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중부지방이 노란 색깔이고, 그 다음 남부지방에 오면서 약간 연두빛을 보이면서 강우량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가니까 다음 자료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니까 소위 1년치입니다. 기간도 길어졌어요. 12개월 동안에 이 가뭄 상태를 보니까 소위 호남 지역이 가장 주로 남쪽에 남부지방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호남 지역의 이 청색은 보통 가뭄이고 약한 가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보통 가뭄이고 이 색깔 고동색이 약간 심한 가뭄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라도 지역이 호남 쪽이 지금 가뭄으로 힘든 상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 물정보 포럼이라는 모두가 이제 인터넷에서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어린이 정보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전라남도 지역에 어디가 행정구역별, 그 아마 보니까 13개 군이 가뭄 그 정상이고, 아니 9개가 정상이고 13개 군이 가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자체 22개를 대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이 고동색 쪽이, 누런색 쪽이, 황색 쪽이 가뭄이고 초록은 뭐 정상이네요. 그래서 이쪽에 남도에 피해가 많다는 것. 이 지역이 주로 섬진강 유역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어떠냐? 전라북도는 뭐 한 군데만 가뭄이고, 그래서 지금 가뭄 피해는 주로 이 전라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이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위 용수원이 어디냐? 쉽게 말하면 치수원입니다. 어디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목적 댐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호들이 다목적 댐이고 아마 개수는 20개입니다. 20개가 다목적 댐이고, 그 다음 다목적 댐은 목적이 여러 가지, 홍수도 막고 댐을 비워가지고 홍수도 막아가지고 물을 모으면은 다시 이제 평상시에 물을 씁니다. 그래서 가을수기까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다목적 댐 말고 그 다음에는 용수댐이라는 게 있어요. 용수댐은 홍수는 신경 안 쓴다. 물 모으면 무조건 받아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발전만 신경 쓰는 댐이 있고, 다 같은 댐인데도 이렇게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홍수 조절 전용 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댐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게 있어요. 이 색깔별로 조금 전에 있었고, 여기서 빨간 색깔들은 한강변에 있는 발전 전용 댐입니다. 또 여기 파란 색깔은 홍수댐입니다. 홍수댐은 우리나라에 한 서너 개 있는데 4개인가 5개인가 그럴 건데, 위에 있는 3개는 다 휴전선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댐이 평화의 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댐은 금강산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화천으로 와서 다시 그 밑으로 청평, 팔당, 서울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전두환 시대에 소위 올림픽 운운할 때 우리 88 올림픽 만들기 전에 수공이다. 북한의 수공 작전, 물로서 공격하는 작전이다 해서 우리가 국민성금도 모으고 등등 해서
댐을 만들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가짜다. 괜히 사람들을 불안감 줘서 정권 차원에서 한 거다. 아니다. 실제로 위험하다. 많은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댐을 정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댐의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댐은 모두 비어 있어요. 아주 높이 지어놨습니다. 아마 크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클 거예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소양강 댐이고, 두 번째 충주 댐이고, 그 다음 이 평화희 댐입니다. 그리고 몽땅 비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물이 내려올 경우, 미리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 물 내리 보내겠습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래까지 안 와도 되겠죠. 규모를 줄여도 됩니다만은 아무런 예고가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 아마 오래되지 십수년이 되었습니까? 밑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류를 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게 홍수용 댐이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여러 종류 또 하구뚝도 있어요.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바닷물 들어오는 염분을 막기 위해서 뚝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수문을 달아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필요할 땐 또 열어서 물이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저수 시설입니다. 자, 근데 현재 호남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는 안 하지만 전반적인 이 숫자 보면 느낌을 알 수 있죠. 대강 한 20% 조금 넘고 일부는 낮고 해요. 자, 가뭄 현황과 대책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이틀 전에 환경부 장관이 이게 환경부의 소관 중앙부처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한국수산학회 회장과 역대 회장들을 몇 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가뭄 현황과 대책을 듣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또 이틀 뒤에 여기 와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싶습니다. 대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됐어요. 됐는데 이제 세부적인 또 내용들도 있고 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강주 전남 지역 가뭄 현황이 강수는 예년에 한 70%, 거의 많이 줄었죠. 현재 몇 프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보다 70이면 그만큼 힘들 거예요. 이거는 15개월 기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12개월 미만으로 한 8개월, 6개월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여름에 많은 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15개월 했는 거는 그 전에부터 물이 부족한 게 누적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심한 가뭄인 때는 2년, 3년 가뭄도 있어요. 작년에도 가물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가물구나. 그러면은 모든 사회 전체가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자, 저수율은 댐이 얼마나 물을 갖고 있느냐. 이 강수량이지만은 이거는 저수율이네, 그죠? 한 21에서 30%인데 예년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한 34에서 57, 50%가 반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작년보다도. 주암댐 경우는 92년 준공하고는 최저수입니다. 그게 굉장히 호남 지역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한급수는 지금 아마 이제 도시 지역은 아닌데 섬에 완도군에 5개 섬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가 제한급수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큰 불편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보니까 하천용수 또 농업용수 공급을 확 줄여서 댐의 수위가 내려가는 것, 다시 말해서 댐이 보관하고 있는 이 물을 가능하면은 작게 이렇게 공급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요즘 얼마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 그거는 크게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관리, 수요 절감이라는 것은 소위 절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물을 재사용한다든지.
그다음 지하 저류지 이런 거는 다음에 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대책을 한번 보죠. 그 정부의 지금 대책을 보니까 우선은 시나리오를 세웠어요. 뭐냐? 가뭄이 어떤 가뭄? 상시 가뭄. 30년 빈도, 3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하는 그런 가뭄입니다. 두 번째, 역대 제일 큰 가뭄.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가능한 뭐 2조 시대의 가뭄 그런 대상은 아니고 최근 100년 미만 100년 캐도 벌써 1920년대니까 그보다 더 짧게 동안에 제일 큰 가뭄을 대상으로 해보고 세 번째는 그런 거 말고 이 기후변화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극한 가뭄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가뭄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물이 부족할까 말까 수요와 공급을 서로 분석을 해서 이 케이스 저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물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공급할까 이 시나리오를 이제 정부에서 세워야죠. 그래서 그게 1단계 기본 대책이고 2단계는 비상 대책입니다. 더 이제 위험한 경우에요. 도서 지역은 이제 그 지역에 맞게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책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TV 틀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거 어디서 봤다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은 1단계로 기본 대책, 지금 상시 가뭄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뭐냐? 용수에 우리 보내는 거를 서로 조정을 하자. 이쪽에 많이 보내는 건 좀 적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에서 좀 해결하라 그러고, 또 이쪽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조정하는 게 용수의 공급 단계입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TV 화면을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영상각은 지금 이렇게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섬진강 댐의 물을 주로 사용합니다. 강주하고 전남 지역은. 왜? 영산강 물은 아직도 식수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해요. 질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더 필요하죠. 그래서 영산강 댐에 영산강에는 이제 섬진강 댐이 있고 또 주암 댐이 있고 보성강 댐이 있는데 수호댐이라는 것도 있고 이 댐들의 물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산업단지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에서 치수도 하고 또 댐물을 일부 공급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 대체 수자원 확보. 대체 수자원은 뭔데? 우리 지금 마시는 물, 사용하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이 있느냐? 댐 말고. 그래서 하수를 다시 이용합니다. 필터링 해가지고. 또 바닷물을 담수화하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거의 아마 최고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아주 큰 담수화 공장들을 국내 기술들이 다 가서 만들었어요. 담수화 공장을 만들면서 발전도 동시에 되도록. 그 다음에 지하수 저류댐 이런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비상연계, 이 댐과 저 댐을 서로 연결시키는 아까 그 그림과 비슷할 수 있는데 영산강물을 지금 한 20km 떨어진 용년 정수장이라고 강주에 있는데 그걸로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치수를 해가지고 그 물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 물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관리는 이제 노후 상수 간망이라는 게 물이 누수가 되고 그 많은 물들이 새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새는 것에도 요즘 숫자는 정확히 몰라. 옛날에는 한 거의 20, 30%는 물이 셉니다. 자, 댐 하고들 연계 운영하는 겁니다. 대상은 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댐들, 다목적댐, 용수댐, 발전댐, 또 홍수댐, 땅속에도 댐이 있어요. 그런 거, 또 저류지, 조절지 이런 약간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홍수 때 물을 잠시 강에서 돌리는 것을 저류지 혹은 조절지라 그래요. 강에서는 그걸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대강의 16개의 보도 포함입니다. 이제 하구뚝,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 우리나라 많습니다.
몇 개 있을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나라 17,200개 정도 돼요. 그 대신에 조그만한 거, 아주 적은 거는 동네 낚시터로 지금 전락을 했고, 우리 그 배군 저수지 같은 데는 이제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서 그냥 관광용수인 셈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것부터 큰 거는 무지 다목적 댐에 거의 가까이 갈 정도의 규모의 댐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시설들을 작은 것까지 뭐 실제적으로 포함하기 힘들겠지만은 이 다양한 댐과 보아 하구둑을 연계 운영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홍수 때는 아주 어려워요.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는 아래 지역에 물이 넘칠지 말지를 모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방류 양을 정하면서 또 너무 방류하면은 밑에도 위험하지만은 다음에 쓸 물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 섞는 게 가뭄에는 훨씬 쉽습니다. 자, 뒤에 또 얘기를 하고요. 보 운영 계획을 개선하겠다. 이건 지금 정부의 정책이에요. 뭐 얼마 전에 보를 갖다가 부셔버리겠다 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보를 활용하겠다 그럽니다. 대통령께서 그래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운영 계획을 상시 개방을 하면 뭐 수위 운영하는 말도 없고 그냥 수위가 없어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위를 여러 가지를 미리 정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들을 한번 보죠. 자, 이건 TV 화면을 찍었어요. 일부러. 이게 좀 더 눈에 들어오길래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한 그 해수 담수화, 또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사용 등, 또 영산강물을 지금 바로 끌어갑니다. 광주시에서. 자,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본류의 16개 부의 물거력을 최대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장기 대책. 이거는 조금 더 비상시 극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극한 가뭄 시에 댐의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을 활용하자. 조금 이건 전문 용어네, 그죠? 그래서 언론에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극한 가뭄이면은 죽은 물도 쓰겠다. 이런 큰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죽은 물을 쓰겠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물론 신문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다는 제 바람에서 이 부분을 한 2분 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닙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댐입니다. 그래서 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도시만 떠나면 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죠? 댐에 가면은 여기에 물이 내려오고 지금 있잖아요. 이건 홍수 때 방류를 하는 거예요. 댐은 폭이 뭐 몇백 미터 되겠죠. 높이도 100m, 100몇십 미터, 200m 돼요. 그러면 물을 쫙 여름에 모아놓고 남은 계절에 아껴 씁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이 많으면은, 넘치면은 댐은 100% 무너집니다. 흙으로 만드는데 댐은, 그런 댐은 넘치면서 그냥 무너지는 거고, 또 콘크리트도 만들기로 해요.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넘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옆에 이 산과 연결된 이 부분의 흙들이 이 파이면서 소위 세골이 되면서 결국은 무너져요. 그렇게 물이 넘치면 그냥 무조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넘칠 것 같으면 미리 안전하게 이렇게 조금 낮추어가지고 수문을 달아서 활짝 열어서 물을 내보냅니다. 물이 넘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수문을 열지 않고 수문을 닫아서 물을 많이 모아놓고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댐이고 이게 수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댐은 저 밑에서부터 물을 모을 수 있는 홍수 때 물이 넘치는 부분까지를 전체를 총저수 용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밑에 거 위에 거 모든 물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은 소양강 때문에 29억 톤이 됩니다. 1억 톤이 뭐냐? 우리나라 남한에 1mm가 내리면 1억 톤입니다. 우리 면적이 한 10만 평방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1mm를 곱하면 1억 톤이 돼요. 1년에 1252mm가 평균 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물은 평균 역시 뭐 1200~300억 정도의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40~50%는 내려오면서 그냥 사라지고요. 증발하고 또 많은 부분은 홍수 때 바다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댐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물 수요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을 얼마나 쓰느냐? 333억 톤을 우리가 1년에 씁니다. 333억 톤이에요. 댐이 거의 한 200 가까운 물량을 모아서 공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하천에서도 공급하고 지하에서도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물은 뭐냐? 위의 물은 우리가 쓰는 물이고 모아서, 그 다음 빨갛게 표시했는 이거는, 보라색은 홍수 때를 위해서, 홍수 때는 이만큼 확 비워 놓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 가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그림이 조금이 한쪽 왜곡이 됐어요. 이 정도 높이는 실제는 아닌데 아마 글자를 쓴다고 좀 키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 저 밑에 있는 부분은 흙들이 토사가 쌓여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죽은 물입니다. 사수용량이라 그래요. 그보다 약간 위에 있는 부분은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아주 가뭄시에 좀 힘들 때 그 물도 끄집어내 쓰자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구멍이 따로 있어요. 물을 뽑는 구멍이 좀 더 낮춰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비상용량을 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정부의 극한 가뭄시 대책은 이 물뿐만 아니고 밑에 물까지 쓰자 이겁니다. 흙탕물을 뽑아서 뽑는 것도 어떤 데는 구멍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데는 펌핑해서 뽑아야죠. 뽑아가지고 옆에다 어딘가 두고 흙이 많이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위에 물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하나 더 얘기하면 지하 저류지라는 게 있어요. 지하 저수지입니다. 땅속의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뭔데? 지하수는 땅속에서도 흘러요. 그대로 있기도 하고, 강이 말라지면 지하수가 그걸로 흘러가고요. 강물이 높아지면 지하수 쪽으로 공급이 되고, 4대 강의 수위를 평상시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은 양이 늘어났습니다. 2억 한 1천만 톤 정도의 물이 추가로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 속에다 이렇게 지하에다가 벽을 만들면 일종의 댐입니다. 흙을 파고 쫙 해가지고 안반이 있으면 그 사이 딱 연결하면서 턱 마도 놓으면은 이 안에가 마치 저수지 같이 돼가 지하수는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지하수 일로 갔겠죠. 가가지고 어디 강으로 가가지고 흘러가 내려갔을 건데 모아놓으면 비상시에 우리가 여기서 펌핑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이 이 가뭄 대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가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분, 15분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사실 90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길었다는 아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처럼 강연을 하니까 너무 좋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마 길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많은 분이 그냥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니까 덩달아서 유튜브 조회수가 50만이 넘어가가지고 요즘 어디 가면 많은 인사를 받습니다. 그 환경부 갔을 때도 제가 자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 어딘가 바로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제 이름을 치는 게 안 되면은 사랑친례교육까지 같이 치세요 했더니 교회 이름 정확하게 해요 해가지고 알려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 시간을 조금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또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목적은 홍수 방어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바닥을 준설을 했어요. 확 3 내지 4m를 확 파냈습니다. 일부 구간만 파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전 구간 한 700km 합쳐서 쫙 파내니까 수위가 홍수 때 거의 한 2 내지 4m가 다운이 돼요. 그만큼 안전해졌죠. 그리고 옆에 제방도 약한 데는 뭐 보완하고 댐도 2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물 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그 낮아진 지역에다가 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하고 또 이제 강 중심 발전과 친수 공간, 이게 5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내용들 잠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보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 부족하고 가뭄에 대비도 하고 또 어쨌든 물이 올라가니까 수위가 차니까 수면적도 늘어났어요. 얼마나? 30 내지 4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소위 레포츠죠. 레저도 또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수변 공원도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별로 관리를 옳게 안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수 시설들은 데크도 보면 썩어가지고 부서진 데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잘 관리가 되겠죠. 자, 보와 댐의 차이는, 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죠? 댐과 보는 다릅니다. 댐은 넓은 저수지를 형성하고, 보는 저수지가 없어요. 수위만 올라갑니다. 낮은 저수로에 설치해가지고, 요 부분만 설치해요. 그래서 물이 쫙 오면 수위만 쫙 올라가서 물이 조금 더 모이고, 수면이 아까 말했듯이 수면적이 조금 더 넓어지지만 고수부지 쪽으로는 물이 안 갑니다. 낮은 고수부지에는 가겠지, 그지? 왜냐하면 폭이 전체적으로 평균 한 2배 이상 늘어났어, 평균적으로는. 근데 고수부지는 거의 안 건드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때는 그 대신 방해가 됩니다. 홍수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홍수 때는 이게 우리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물이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홍수 때 이 물이 흘러가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파서 보를 설치해놔도 홍수에 거의 수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보 잠시 한번 볼까요? 이게 한강의 이포보인데 이 사이 저수로고 이게 고수부지입니다. 양쪽이. 그 고수부 쪽은 물이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 초기에는 여기다가 원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와가 수영도 하고 어른 말고 어린애들만 깊이 1m 미만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이 계단으로 만드는 데 소위 이끼라든지 또 물때가 있고 하면 아이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럼 매일 그걸 관리하는데도 혹시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영 금지를 했습니다. 이런 게 소위 이제 시행착오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예상되면 고치고 보완해야죠. 자, 이거는 금강의 공주보, 지난 정부가 해체하려고 하던 그 봉주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의 성천보입니다. 자, 이 단면은 뭐냐 하면은 하구, 이 낙동강에 우리 지금 16개 보 중에 반이 8개 보가 낙동강에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의 하구 쪽에서 저 상류까지 거의 상주보까지 가면 한 700리가 돼요. 위에 가면 1300리 운운하는데 이까지 가면서 보를 세워놓음으로써 물이 어떻게 수면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이 빨갛게 지나가는 선이 갈수대의 수면입니다. 보를 만드니까 이렇게 계단같이 물이 쫙쫙 더 많이 물이 모인 거죠. 물론 우리가 가서 보면 계단같이 보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보와 보 사이 간격이 거리가 수십 킬로가 되니까,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이 물이 추가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보가 평균 1.8m가 수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 저수량도 5억 3천의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한 7억까지 물을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총 확보량은 11억 7천만이에요. 그래서 총 11억 7천인데 어떤 게 보 16개가 모은 물 댐 2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수지를 아까 많은 저수 중에서 한 100여 개를 선정해가지고 뚝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최종 92개가 됐어요. 몇 개는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 물도 상당한 양입니다.
2억 톤이 넘는 양이고 하구뚝에서 또 물을 모아줍니다. 내려가는 물을. 홍수 때는 빨리 수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죠. 하구뚝은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수문이 있었는 것을 8개인가 더 만들고 그다음에 영산강에는 10개 중에서 5개 해가지고 한 20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급하면은 물을 한참을 보관하고 있다 봄에 이제 혹시나 홍수 오면 빨리 문 열어가지고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이 적으면은 빨리 가지고 한참 전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의 저수 효과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군데서 이 보의 물을 사용했다는 거고 특히 백제보와 보령댐은 도수로를 신설해가지고 물을 멀리 떨어진 한 22km인가 떨어진 지점까지 물을 보냈어요. 2015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다음인데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2군데만 이래 하고 있어요. 농경지 현황인데 농경지 현황이 우리 국토 면적이 전체가 남한입니다. 10만 정도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보니까 논의 면적 998.4만 헥타르입니다. 한 100만 가까이 되죠. 100만 가까이 되면 이게 1만 평방키로예요. 1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헥타르하고 킬로미터 자성하고는. 그렇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제외하고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2020년 오니까 확 줄었어요. 2022년 오니까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자료라서 확인할 시간은 없었어요. 왜 2년 사이에 이렇게 더 늘어났는지. 어쨌든 한 10% 정도 되고 밭도 7.5%입니다. 많은 농지가 있죠. 제가 이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대강으로 혜택을 받는 농지는 얼마인데 한 20만 6천 헥타르입니다. 그러면 전국 수리답의 27%예요. 수리답이란 것은 물을 공급해서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데입니다. 수리답이 아닌 데는 뭐라 그러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수답이라 그래요. 그 수리답의 한 27%가 4대강이 커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6개 보 중에 지금 2개 보가 멀리까지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한 5km 정도 이내인데 멀리까지 보내니까 이 16개 보를 적극 활용해서 도수로를 여러 군데 설치하게 되면은 물을 멀리 보내게 되면은 이 27%는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정부에서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해체 상시 개방이다 해가지고 한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해체하고 처리하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설명을 하는데도. 여기도 적어놨는데 보면은 주변이 도심이라서 하는데 세종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보가 지금 거의 사용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건데 보를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고 나머지 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이번에 4대강에서 그 사업비는 예를 들면 세종보와 죽산보 두 개만 해도 한 3천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걸 해체하는 또 몇백억이 듭니다. 그 말로는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사람도 우선은 첫 번째는 자연성을 회복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연성 회복이란 말은 옛날로 돌아가자. 이 우리 국가의 기반 시설들, 특히 재해를 방지하기에 만든 여러 시설들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은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또 농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농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건강물을 끌어다 쓰고 가뭄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볼을 개방하면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냐?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잘 쓰고 있는 금강의 물을 왜 흘려보내느냐? 이해가 안 된다. 또 밑에는 도의 아마 공무원이 뭐이죠? 공주보를 지금 수문 여는 게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다. 모두가 참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를 해체하기로 했는 근거가 되는 그 보고서들이 그 뒤에 이제 언론에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해체하는 게 좋다는 그 보고서들이 거의가 날조되고 조작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정했던 자료들도 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경제성 평가 이것도 엉터리다 이거죠. 그래 뭐 탈원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호남 농가들은 보에 물만 있어도 이런 피해가 줄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체하기로 했던 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인데 이 수위를 확 낮춰주니까 다 이만큼 물들이 사라졌어요. 몇백만. 그 다음 공주보는 1,400만 가까이 물이 사라졌죠. 다 문을 열고 계속 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죠. 수천만 톤의 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강주 시민들 40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영산강 2개 보에서 그냥 흘려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대 없애려는 영산강 건강보호는 가뭄에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댐과 보. 이제 보는 지금 보고 댐은 이제 여러 종류의 댐이 있겠죠. 촘촘히 연결해가지고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답이 어쩌다가 이제 천수답 시절로 돌아갔느냐. 일종의 자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남의 가뭄 현장을 찾은 대통령께서도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자,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고, 또 일부는 보에서 저 멀리까지 어떻게 물을 보내느냐, 별로 필요 없네. 인공수로로 연결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하듯이 보령댐에서 이 백제보에서 저 멀리 떨어진 보령댐까지 물을 보내가지고 물을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공주보에서는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로 물을 보내고 있어요. 나머지 보도를 이제 앞으로 계획을 짜고 있겠죠. 짜고 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 4대강 보가 또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한 4년 전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면이라서 전면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목이 참 그래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보수 정권이 만든 보라서 보기 싫고 정치 논리로 적별하는 거지 하는 제목을 뽑아놨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2달 전에 제가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적폐로 몰렸던 4대강 다시 희망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하고는 다릅니다만 농업용 저수지 아까 전에 올리는 거는 댐을 조금 높였어요. 현재 수위에서 이렇게 흙을 더 쌓아 올려가지고 물이 올라가고 이만큼 물을 더 모으니까 상당한 양이 되더라. 우리나라 저수지가 많으니까 모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또 검토해서 후보자들을 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 위기가 올 것이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이 자꾸 길어지고 있다 이거죠. 8개월로. 2100년이 되면 여름이 8개월이 될 거랍니다. 겨울은 한 달 정도 전망하고 있고 서울의 온도는 100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 2.4도가 올라갔다. 100년간.
온도가 올라가면은 정발이 많아지고, 그러면 비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많을 때 적을 때 총량은 많아지지만은 이 극한치들이 발생합니다. 아주 가물었다가 또 홍수가 났다가 어느 지역에 쏠렸다가 편향이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대형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뭄과 물 부족 발생 시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정부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치순을 좀 다변화해라. 지하수의 간정도, 지하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간정이라든지 또 저수지가 조금 전에 했듯이 뚝도 높이고, 뭐 경우에 따라 마른 저수지는 가물을 넣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준설해서 용량을 좀 넓힐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강 16개 배, 지금 2개 배만 물을 보내고 있는데 남은 보들도 좀 물 부족하고 취약한 지역의 도수를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보내도록 해야죠. 이거는 경제성만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수자시설은 통계, 연계, 운영 시스템, 이거는 뭐 정부에서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뭄과 직접적인 연결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대강 보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천을 체계적으로 홍수도 대비할 겸 물 부족도 대비할 겸 좀 우리가 4대강 때 18개 강만 했다는데 국가하천에도 그 당시에 62개인가 만 개였어요. 그러면 남은 게 거의 한 40여 개 있으면 이 하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느 부분, 취약한 부분은 우리가 정비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주지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계획은 당시에 2011년도에 4대강 시절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용역회사 시기가지고 보고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기로 날짜 잡고 다 했는데 뭐 사정상 어디서 먼저 그걸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만 취소를 했어요. 그 언론이 주소 듣고. 자,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때 벌써 시작해가지고 4대강 끝나면서 지류 사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언젠가는 빠를수록 이제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자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에는, 아까 전에 친수 공간 하는 말이 있어요. 수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운동장도 많은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농구장, 캠핑장. 지금 캠핑이 또 사람들한테 인기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이 무수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친수시설, 문화여가 공간을 좀 더 잘 조성을 하자. 저는 가끔 여행을 갈 때 전국에 많은 강들이 있으니까 그 보를 가서 한 두서너 군데는 이를 한번 들려보고 갑니다. 옛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면 대체로 아주 황폐화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1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만은 어쨌든 1시간 미만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